오늘은 대부분이 이제 그 밭에서 어떻게 농사하고 뭐 이런 것들 중심이셨을 텐데, 오늘은 이 텃밭이라는 게 조금 더 다른 유형의 이렇게 확장된 공간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말씀들 드리고요. 제가 그 선생님들 교재에 있는 자료는 그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저기 책 두께나 생각해서 그 자료상 그 내용만 좀 했고요. 저는 오늘 그거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사진 자료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얼마나 텃밭의 유형들이 다양하고 거기를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그 상자 텃밭, 베란다 텃밭 이렇게 만드는 그 작업하시는 거랑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네. 궁금한 것도 있네요. 선생님들 뵈니까 약간 연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들이 많으시고, 어떻게 대부분 텃밭 경험들 있으세요? 농사 진지 좀 몇 년들 되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하세요? 네. 예. 그러면 집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상자 텃밭이라고 하는, 이름은 상자 텃밭이지만 이렇게 재활용 텃밭 이렇게 뭐 이렇게 스티로폼이나 이런 데 흙 담아서 그런 데 농사를 하시든지, 짜투리 조그만 공간에서 농사를 하시든지 이런 경험들 조금 있으세요? 해보신 경험들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의 그 초기에 그 농사 경험 없을 때 했던 그 궁금증을 저기 생각하면서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농업 얘기 많이 드셨죠? 예, 뭐 강동이 대표적인 서울의 자치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도시농업이 이런 이유 등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뭐 거짓 뭐 요즘 핫하다 그럴 정도로 그런 그 개념이 도시농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주 5일제가 되면서 이게 취미여가 활동을 도시농업이 막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먹거리 파동 막 겪으면서 한번 내가 어떻게 농사를 져서 그런 건강한 먹거리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막 있었고, 그리고 조금 적극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건강 추구하느라고 이렇게 텃밭을 그냥 조그만 규모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이게 더 늘어날 텐데요. 저한테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기촌 준비 하시느라고 도시농업을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의 어떤 이유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이 도심지에서 텃밭들을 하시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예. 그런데 요즘 이게 이제 도시농업이 활성화됐는데, 가장 그 이 활성화의 어떤 주축이 되는 게 서울시가 도시농업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하세요.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근데 그 서울시 중에서 이 강동구가 가장 대표적이죠. 완전히 강동구의 구청장님은 이 도시농업을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하면서, 이게 이제 강동이 그 서울시나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 막 브랜드일 정도로 이런 것들. 또 하나는 그냥 취미나 여가로 시작했던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 사회적 일자리, 흔히 말해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텃밭 농사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강사나, 아니면 저도 은평에서 한 10년 되다 보니까 저희도 도시농부학교 했거든요. 쭉 그 장경까지 이제 8기 수료생을 배출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 200여 명 나오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희도 텃밭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한 공동체 텃밭을 저희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시작한 게 지금 한 1200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이제 일자리도 되고 또 뭔가 그 교육의 장이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도시농업이 초기에 단순하게 그 어떤 취미여가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막 확장되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쪽에서는 도시농업이 어느 부분보다도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핫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후에 선생님들도 공부를 통해서 점점 수요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순히 이런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이런 뭐 욕구나 취미나 뭐 이런 것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 그 서울이라는 대도시라는 공간이 이런 도시농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아파트가 벌써 60% 가까이 이제 주거 공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곳곳이 완전히 그 포장이 된 거죠. 콘크리트화 되면서 그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생기면서 옥상이란 공간이 굉장히 유효 공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지금 그 에너지 쪽에 해서 태양광도 막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들이 요즘은 최근에 많이 그쪽도 활성화되는데, 먼저 이 옥상을, 서울에 있는 이 그 큰 빌딩들 아닌 집에 뭐 이렇게 다세대나 빌라나 아파트나 이런 공간의 옥상들에 대한 활용이 도시농업에 굉장히 아주 최적화된 공간으로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렇게 옥상만 합하면요 축구장 3만 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 가서 해서 90% 이상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는 2007년 뭐 민간 영역에서 한 2007년 요즘,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 상자 텃밭이 옥상을 통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경작지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이 옥상 텃밭, 뭐 베란다 텃밭, 상자 텃밭 이런 유형의 밭들이요 엄청 그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장점들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 나라의만의 그 이런 그 활동이 아니라요. 도시농업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더 일찍, 그러니까 도시화가 더 빨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찍 이런 그 상자 텃밭, 옥상 텃밭, 베란다 텃밭 등의 공간들이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해서 그 빌딩의 숲이라는 뉴욕에 옥상에 그 많은 빌딩 중에 600개 이상이 그 위에서 텃밭 농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런던 그 영국 사람들이 워낙 정원 가꾸기 가드닝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드닝에서 그 14% 이상이 정원을 외려 텃밭 수준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꽃과 그 작물과 이런 게 같이 있는 이런 농사 짓는 공간으로 막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아무래도 이런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이 활성화되니까요. 이렇게 자재나 매뉴얼,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프랑스의 어떤 모델이에요. 디자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자 텃밭이라는 플라스틱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좀 디자인이 감해돼서 그런지 소재가 조금 다른 저렇게 다양한 자재들이요 도시농업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시작이죠. 저희는 이제 상자 텃밭의 모양이라든지 뭐 몇 가지 그 농기구라든지 이런 자재 개발이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면,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런 도시농업에 필요한 자재들이요 이제 많이 생겼어요. 브랜드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도시농업에 단지 노지에서만 텃밭을 하는 게 아니라 옥상이나 상자나 베란다나, 그러니까 도시에서 그 농사 가능한 공간들을 찾아내면서 농사를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그 브랜드가 되고 트렌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딱 화두처럼 던진 거죠. 도시에서 텃밭 농사 짓고 싶다. 그런데 과연 어디서 하냐 하면서 이제 이게 아이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제 재작년에 은평에서 도시농업 축제할 때 저희가 이렇게 스탠딩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야, 농사 짓고 싶은데 도대체 도시에서 어디서 농사 짓냐 했더니 한 3년차 된 도시농부가 도시는 생각보다 농사 짓 거 많아 라면서 나온 얘기가 옥상도 있고 짜투리밭도 있고 베란다도 있다. 그러면서 자, 그럼 우리 옥상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2007년부터 시작된 게 2010년부터 이런 식의 그 상자 텃밭 모양이, 플라스틱 모양의 상자 텃밭이 엄청 많이 보급됐어요. 그래서 초기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옥상에 이런 거 쫙 넣고 조금 좀 세련되면 약간 모양 달라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재활용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상자 텃밭이란 거 보급되기 전에
농사 좋아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화분도 이용하고 스티로폼도 이용하고, 그래서 외려 더 그 플라스틱 상자 텃밭보다 훨씬 다양한 모양의 옥상의 텃밭들을 만드셨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 흔히 말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거 완두콩 심어놨네요. 이렇게도 만들고요. 요게 이제 점점 발전된 거죠. 틀밭이라고 해가지고 그 방부목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밑에 이제 방수를 하고 물빠짐을 만들고 이런 식의 이제 밭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요, 이게 한신 노원구의 한신 아파트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저기는 저렇게 그 플라스틱 저런 박스를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흙을 상토를 담아가지고 아주 뭐 그 아파트 한 동 꼭대기에 작물을 엄청나게 많이 키워가지고요, 농사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확된 거 수박까지도 농사할 정도로 경험들이 축적되셔가지고요. 대표적으로 그 서울 시내 옥상 텃밭 하면 유명한 곳이 한신 아파트 그 옥상 텃밭입니다. 노원구에. 그 오른쪽에 있는 저희 그 은평구의 문화예술회관 옥상을 저렇게 텃밭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한 300평 되거든요. 저기서도 이제 주민들한테 분양도 하고 저희들이 교육 텃밭으로도 활용하고, 예,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가장 적은 공간이지만 얼마나 그 자투리, 그 옥상이나 이런 공간을 아주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디자인까지 가미된 이런 대표적인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저 보시면 옥상 꼭대기에 앞 그 건물 빌딩 옆에 그 밑에 아주 길쭉한 작은 그 옥상이 있는 거예요. 저기를 홍대 에서 활동하는 뭐 주민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인지 이렇게 결합을 하셔가지고요, 저 공간을 굉장히 그 디자인이 가미된 공간으로 만들어서요, 보시면 저렇게 그 덩굴 같은 것도 올릴 수 있는 저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저기에 자리도 만들어서 뭐 햇빛도 좀 가리게 하면서 여기서 문화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거를 잘라서 거기다 흙을 담으면 저기다가 딸기를 심으면 굉장히 그 멋있는 그런 텃밭들도 만들고요. 저기는 이게 좀 밝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재활용 그 스티로폼을 상자 텃밭으로 만들어서 물 빠짐을 생각해서 밑에다가 그 페트병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담아서 이렇게 물 빠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생활의 곳곳에 다양한 그 버려지는 그 것들을 재활용해가지고 저 곳곳에 디자인을 가미돼가지고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저기는 저렇게 디자인 가미되고 그 대표적인 시내의 중심가에 있는 텃밭으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요거는 일본 사례죠. 일본에는 이게 이제 백화점이래요. 워낙 유명해서 가보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그 토심도 깊고 상자도 넓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저거를 백화점의 회원들한테 분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옥상 옆에다가 농기구 함도 만들고, 심지어 이제 와서 퇴근해가지고 자기가 분양받은 상자 텃밭 관리하고 나면 뭐죠? 샤워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간들을 해가지고 회원제를 운영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보다 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한테는 정말 뭐 골프를 치는 것 같은 취미 여가 같이 저렇게 일본에서는 저렇게 백화점에 옥상 공간을 저렇게까지 활용한대요. 이거는 그 옥상 텃밭 도시농업 하면 가장 유명한 데입니다. 뉴욕에 저 건물이요 한 10층보다 더 넓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공간이 몇천 평 돼요. 저거를 뉴욕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게릴라 텃밭처럼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저기서 그 도시농업 장터가 이루어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기서 수확한 것들을 사가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옥상에 다양하게. 조금 가까이서 찍어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옥상의 밭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당연히 어떤 그 파머스 마켓이라고 하죠, 도시농부 장터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란 멋진 사진인데, 이 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밥상 차리는 거예요. 같이 쫙. 진짜 어느 그
한여름에 초저녁에 그 옥상에 바람이 선들선들 부는데 자기네들이 농사에서 수확한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작물을 가지고 저렇게 그 밥상에 쫙 펴가지고는 밥을 이제 저분들의 이제 식사를 저렇게 하는 모습 보고요. 와, 맞아. 저렇게 좀 더 다양하고 뭔가 문화적인 것과 공동체와 이런 것들이 이 도시에 있는 저런 텃밭에 접목이 되면 어느 뭐보다도 이 확장성은 대단하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런 걸 좀 꿈을 꾸고 있고요. 은평에서도 한번 저렇게 공동으로 밥을 먹는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너무 멋지죠. 예.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공간들이 이제 이게 아마 오랫동안 있고 적극적으로 이 빌딩 속에서 밭을 만들다 보니 저렇게 저런 모임들이 커뮤니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제가 옥상 텃밭을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도 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옥상 텃밭을 많이 여러 군데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런 거래요. 그러니까는 도시가 점점 오늘도 벌써 5월인데 벌써 이번 주 엄청 덥잖아요. 막 32도, 33도까지 오를 정도로. 근데 이게 옥상에다 저렇게 밭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옥상 텃밭만이 아니라 저렇게 그 상자 텃밭 수준이라도 해놓으면 그런 텃밭들이 이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도시의 열섬화를 많이 완화한대요. 그리고 뭐 심정적인 안정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도시농업 활성화 중에 말씀드린 것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가 콘크리트화가 되면서 비가 오는 게 말하자면 땅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그 흡수되고 이렇게 뭐 어떤 순환 과정에 있어야 되는데 도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 비가 오면은 땅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에서 다 흘러내려서 언젠가 왜 강남역에 광화문에 막 그 비가 막 철철 넘쳐가지고 하수구에 그 비가 막 됐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옥상 텃밭이라든지 다양하게 도시민들이 텃밭을 하면 인해가지고 물을 담아놓는 공간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의 도시가 가진 그 비로 인한 심각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논이 물을 담아주고 밭들이 물을 담아주는 그런 것들이 옥상 텃밭, 베란다 텃밭, 상사 텃밭을 통해서도 이런 중요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그 햇빛을 가려주니까 단열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소리가 이제 그 베란다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더 훨씬 그 소리가 그냥 증폭될 텐데 그 옥상에 텃밭을 만들면서 방음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장점들이 많아서 도시에서 이렇게 그 옥상이니 상자니 베란다니 이런 텃밭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 사진 되게 유명하거든요. 작은 베란다에서 그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인데 저기 보시면 얼마나 다양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텃밭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작물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보시면 토마토, 부추, 상추, 뭐 르꼴라, 뭐 저쪽에 바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작물들이 잎채소들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베란다 텃밭이죠. 자, 이거는 그 브라질리아의 경우인데요. 이렇게 왼쪽에 집을 보시면요. 저게 우리 옛날에 몇 년 전인가 MBC에서 왜 러브하우스라고 왜 잘 못 사는 동네나 집들 왜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이게 그런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었대요. 그래서 저 집을 리모델링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이쁘게. 근데 저 사진을 보시면요. 벽면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페트병을 이용해가지고 벽에다가 페트병 말하자면 텃밭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환경이 좀 저소득층이나 이럴 경우 외려 더 채소나 신선한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게 더 떨어진대요.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저렇게 도저히 땅이 나올 수 없는 공간에 페트병을 이용한 수직 텃밭을 만들어준 거죠. 요거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딸기예요. 딸기를 조기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여기 보면 위에다가 페트병
플라스틱 페트병을 이용해서 물 이렇게 흐르는 걸 만들어 가지고 벽면에다가 저렇게 딸기밭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자루톱밥 비슷한 거죠. 이게 저희 마트 같은 가면 활용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하고요. 이건 영국인데요. 아스팔트가 쫙 있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썼던 공간이 말하자면 그냥 빈 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아스팔트 뜯어서 여기를 밭 만들기에는 훨씬 경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부담이 되면서 떠오른 거죠. 저렇게 큰 자루톱밭을 갖다 놔서 농사를 하면 저것도 아주 괜찮구나. 그래서 저희 은평구에 혁신파크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런 자루톱밭을 좀 갖다 놔가지고 좀 농사 짓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몇몇 젊은 친구들이요. 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상상을 하면 훨씬 도심에서 우리가 더 텃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근데 저런 옥상 텃밭을 만들려면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그런 게 궁금증이 있죠. 보시면은 선생님네 페이지에 보시면요. 62페이지네요. 이제 배양토 만들기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진을 좀 첨부했는데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요. 상자톱밥 보급할 때 초기에 저렇게 다 인공토랑 막 이렇게 재료들을 섞어가지고요.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초기에는. 저기 오른쪽 보시면 피트머스, 버미큐라이트, 펄라이트 이런 것들을 다 사가지고 저렇게 섞어가지고 상자톱밥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도시농업이 막 활성화되고 이런 인공토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요. 이미 저렇게 인공토, 배양토가 팔아요. 그래서 요즘은 쉽게 저거 사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근데 인공토들을 사다 보면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원예용 상토 하는데 어떤 상토는요 거름기가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데서 나오는 거는 아주 충분한 또 거름기가 들어가 있는 상토가 있고, 그래서 그거 사실 때 그거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모르고 그냥 상토는 다 거름기가 있으려니 하고 그거를 썼다가는 거진 작물이 조금 싹만 좀 나왔다가 얘가 자라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렇게 인공토를 섞은 것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조금 상자 텃밭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에는요 거기다가 마사토라든지 흙 같은 거 조금만 섞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상품이 수요가 많아서 그 자체 인공토만 쓰셔도 돼요. 근데 저희들이 좀 규모가 큰 베란다 옥상 텃밭이나 틀밭 같은 거 만들 때는요, 저 인공토에다가 똑같이 1대1로 흙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산에서 이렇게 흙들을 얻어가지고요, 채로 좀 쳐요. 그러면 고운 흙이 나오죠. 그거랑 피트머스, 버미큐라이트, 펄라이트 2대2로 섞은 저기다가 1대1로 섞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한 10% 정도의 거름을 저 양에요. 흔히 말해서 이 부피에 10%의 거름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렇게 배양토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선생님들은 굳이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요. 저희 초기에는 이런 걸 구입해서 하느라고요. 몇 년 갖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펄라이트, 버미큐라이트, 피트머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이따가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은평구에 뉴타운이라는 데 사시는데, 뉴타운은 옥상 텃밭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토가 또 저렇게 이렇게 제품화된 걸 사면 가격도 비싸요. 꽤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 펄라이트, 피트머스, 버미큐라이트 이런 것들을 구입을 다 개별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거 섞어가지고 흙도 지금 좀 이렇게 얻어서 다 섞어서 틀밭 굉장히 큰 규모의 틀밭을 아파트 베란다에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들도 상자 텃밭이 아니라 앞에서 보이던 틀밭 수준의 큰 걸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구입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다량의 거면 저렇게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배양토 만들어서 쓰시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상자 텃밭 만들기인데요. 이거는 노지 텃밭하고 그리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예. 앞에 거요? 그러니까 저렇게 배양토 쓰는 이유는 저런 흙을 다 쓰면 너무 아, 예. 그 얘기를 안 하셨네. 그러니까 저런 우리의 노지에서 저런 흙들 농사 잘 된 흙이요. 작물 잘 자란다고 생각해가지고 저 흙을 떠가지고 이제 상자에 담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근데 얘네들이요 굳어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노지에서는 저 흙이 배수도 잘 되고 보수도 잘 되고 보습도 잘 되고 뭔가 토양이 그 속에 미생물들이 다 있어가지고 살아있으면서 작물이 자라는 영양분들을 공급하는 그런 환경이 노지에선 있는데 저 흙을 떠가지고 상자에 딱 담으면요 이게 말하자면은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보습도 안 되고 배수도 안 되고 말하자면 이게 그런 식의 작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인공 상토를 1대1로 섞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트머스라든지 버미큐라이트, 펄라이트가 그 작은 상자 안에서 배수도 할 수 있고 보습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인공토를 섞어가지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저런 흙을 담아서 상자 위에 옥상에 놓으면요 무게가 굉장히 하중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무게 때문에도 그 상자 텃밭을 만들 때는 인공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담아서 하면 저런 배수나 보습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인공토를 섞는 거가, 그리고 그냥 흙을 해서 올리면 이게 뭐 작은 상자 텃밭 하나 정도 올리면 모르는데 제법 규모 있게 올린다면 이게 무게가 엄청난 거죠. 건물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렇게 인공토를 섞어가지고 옥상 텃밭이라든지 상자 텃밭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질문 제가 빠진 거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자 텃밭에 담는데요. 요즘은 제품화된 상자 텃밭 저 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도시농업 하는 입장에서는 디자인이나 보급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저것들이 보급되는 게 굉장히 장점이 많죠. 근데 몇 년을 하다 보면 저게 다 쓰레기가 돼버릴 가능성도 크고요. 이것도 석유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재활용을 이용해가지고 상자 텃밭들 농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티로폼인데, 그거는 뭐 생선 파는 데라든지 다양하게 상자 이렇게 많이들 그게 이제 많죠. 그거를 이용하면 사실은 저 플라스틱 제품화된 것보다 이게 두께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열을 이제 말하자면 항상 유지를 해줘요. 특히 가을 농사, 배추 농사 같은 경우 할 때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이 흙에 더 훨씬 열이 떨어지는데, 스티로폼은 그 안에 자체에 담고 있는 온도를 나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려 스티로폼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저렇게 텃밭 상자를 만들기 좀 권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고추, 토마토, 감자, 배추, 상추 얘네들이 밭에 가서 보시면은 자라는 키가 달라요. 고추나 토마토는 제 키만큼 자라기도 하고요. 고추도 최소한 이 정도 자랍니다. 근데 감자나 배추는 한 30cm? 그 정도 자라죠. 그리고 상추는 거의 이 정도 자라고요. 그래서 이 작물의 크기에 따라서 텃밭 상자도 크기를 다 고르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상자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시는 게 뭐냐면 저기다 흙을 얼만큼 담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걸 토심이라고 하죠. 흙 깊이를요. 고추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최소한 35c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래야지 고추나 토마토가 자라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이 흙이 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뿌리도 그만큼 내리고, 뿌리가 그만큼 내리니까 얘가 또 이제 자라는 지지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고추나 토마토는 토심이 한 35cm는 더 되는 저런 상자 텃밭을 쓰셔야 되고요. 감자나 배추는 한 25cm 정도. 그리고 상추는 15cm 정도. 그러니까 요게 작물의 크기에 따라서 토심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상자 텃밭 크기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들은 다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을 활용하신다면 저렇게 구멍을 이렇게 툭툭툭툭 뚫르고요. 그 위에
부직포나 이제 천을 까는데 부직포가 없으면 양파망 같은 거 왜 많이 집에 있으면 그거 몇 겹으로 이렇게 싸셔도 부직포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구멍 뚫고 부직포나 천을 하고 흙을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저런 인공토를 이용한 우리 상자 텃밭이나 옥상 텃밭은 그 흙이 담은 부피에 한 10%가 거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이제 거름을 섞어 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노지에서 농사하는 것처럼 최소한 일주일 후에는 작물을 심어라. 그거는 똑같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파는 그 퇴비들이 한 7, 80%밖에 발효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계속 발효 중이거든요. 그래서 미숙퇴비이기 때문에 그 가스가 계속 나와서 당장 그 퇴비를 연 데다가 파종을 하면은 이 작물한테 피해주는 거 아마 그런 건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자텃밭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름을 놓고는 한 10일 이상 지난 다음에 씨앗을 뿌리던 모종을 심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근데 모르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는 배양토 만들고 거기다 모종을 심었어요. 씨앗도 뿌리고 그렇게 났을 때는 아 이거 어떡하지? 퇴비를 넣는 걸 까먹었네. 그러면 이 가루요 상자텃밭 가해로 이렇게 거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씨앗이 닿지 않게 해서 하면 되고요. 몇 년 동안 이제 이거를 사용하다 보면요, 당연히 유기물 저희가 보통 노지에서 농사해도 봄 농사, 가을 농사 다 퇴비였는 거 아시죠? 근데 상자 텃밭은 훨씬 밖에다가 이제 비가 오든지 그러면요 유기물이 더 많이 빠져요. 빗물이나 이런 물주기 통해서. 그래서 얘가 훨씬 이 노지에서 하는 농사보다 거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근데 몇 년을 이제 어쨌든 이렇게 흙을 썼어요. 근데 이거 뭐 아깝잖아요. 또 재활용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여기에 배추를 심었는데 진딧물이 너무 깎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 노지에서는 거기를 이제 다른 작물을 심죠. 말하자면 배추 같은 그런 열무나 배추나 이런 식의 십자가 작물들을 안 심고 다른 작물을 돌려짓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자 텃밭이 되게 많지도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거를 다시 쓰려면요, 이걸 소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초액 같은 거를요, 저희가 노지 텃밭에서도 목초액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방제나 이런 걸 위해서. 그런 것처럼 얘를 한 500배 희석해가지고 스프레이로 이렇게 막 흙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얘를 3 내지 5일간 햇빛에 쬐가지고 이렇게 소독을 좀 한 다음에 다시 거름을 넣어서 재활용을 하죠. 자, 뭐 씨앗을 뿌리고 덮고 이런 것들은 아마 앞에서 작물 재배법 하시면서 배우셔서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씨앗들은 이건 어느 씨앗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상추 씨앗 같이 조그만 애가 있는가 하면 옥수수 씨앗이 있죠. 이게 크기가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해가요, 이 씨앗 크기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흙을 덮어준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옥수수면 조금 더 흙을 더 두껍게 덮어야겠죠. 그리고 상추 같은 경우는 워낙 조그마니까 흙을 덮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흙을 덮어주는 거는 이제 상자 텃밭이든 노지 텃밭이든 똑같습니다. 모종 심기, 요것도 노지랑 똑같아요. 모종 심는데 구덩이에다 물을 이렇게 파고 물을 주면 그 물이 흠뻑 준 물이 밑에 스며들면 거기다 이제 모종을 심는다.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을 보면 모종의 상토랑 똑같은 높이에 저렇게 해서 심는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데요. 제가 이 상자 텃밭을 해보니까요, 저렇게 그냥 상토를 담은 다음에 구멍 파고 물 주면요, 금방 말라요. 그래서 보통 매뉴얼은 이런데, 먼저 충분히 배양토에 물을 주면 이 구멍 밑으로 물이 흐를 정도에 충분히 물을 주신 다음에 모종을 심으세요. 그래야지 훨씬 안전합니다. 그냥 조개에다가 물만 주고 심었다가는요, 이 마른 흙 속에 얘 수분 다 뺏겨가지고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충분히 저 상토가 적신 상태에서 구덩이를 파고 모종을 심으면 훨씬 더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적으로 노지 텃밭의 봄농사는요,
물 안 주고 키웁니다. 저도 아직 그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물 한 번도 안 줬거든요, 제 밭에.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꼭꼭 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로 그 농사를 지면 훨씬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땅 속에 있는 그 굉장히 다양한 미량의 원소들을 끌어내고 또 뿌리도 깊이 활착해가지고 자기 몸을 더 이제 건강하게 자라는. 그래서 노지에서 농사할 경우에는 거진 저희 이제 봄 농사 같은 건 물을 안 줘요. 근데 가을 농사 배추 같은 경우는 좀 물이 필요해서 농사를 주는데, 근데 이게 상자 텃밭은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흙을 어떤 공간에 딱 담아놨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이 빠지고 마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자 텃밭이나 베란다 텃밭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물주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노지 텃밭은 1년 내내, 그러니까 봄 농사 같은 게 한 번도 물 안 주고 키울 수 있는데, 이 상자 텃밭은 특히 이제 날씨 이렇게 더워지면요 엄청나게 증발하거든요, 물이. 그래서 보통 봄에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물을 줬다, 아니 뭐 2, 3일에 한 번 줬다 하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햇볕이 쨍쨍할 때는요 아침 저녁으로 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 물 관리를 상자 텃밭은 무엇보다 잘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어느 날 뭐 하루 이틀 집을 떠났다가 와보니 모종들이 막 시들시들해요. 그럴 때는 그냥 물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통에다가 얘를 좀 이렇게 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넘치라는 게 아니라요. 이게 물이 흡수될 정도의 높이, 그러니까 상토 높이랑 물 저기 해가지고 물이 충분히 그 상토가 물을 흡수할 정도로 좋게 한번 해서 위급한 시기를 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품들 보면요 되게 다양한데요. 어떤 그 상자 텃밭 보면 물바지 이게 있어요. 그러면 물을 주고 나면 그 물바지 밑에 요 밑에 이렇게 서랍처럼 이렇게 물바지 하는 그런 서랍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자라면요 그 물을 버리지 마시고요. 거기에 이 흙에 있는 굉장히 좋은 유기물들이 거기 그 말하자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주세요. 그러면 말하자면 더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왕이면 이제 그런 틀이 없는 만약에 저런 상자라 그러면은 물밭 밑에다가 이제 아까 보신 그 페트병 같은 거로 이렇게 상자 텃밭 밑에 받치를 해놓고 밑에다가 물바지 정도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그걸 다시 재활용하면 훨씬 더 저희가 이제 유기물이 더 풍부한 그런 상자 텃밭을 쓸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상자 텃밭도 지주대 해주셔야 됩니다. 외려 더 지주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심이 기본적으로 저기 35cm, 15cm처럼 이미 이제 그 한정적인 그 토심이잖아요. 그래서 외려 그 속에서 애들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더 얘네들이 더 이렇게 바람이나 불면 쓰러지기가 경우 더 많아요. 그래서 특히 토마토나 고추나 이렇게 열매 채소들 키가 많이 큰 애들은요 지주대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저런 모양으로 아니면 옆에 뭐 이렇게 그 벽면에다가 있으면 벽면을 좀 활용해서 틀을 맞으시지 이렇게 하시고요. 저기 오른쪽에 팁을 보면은 작물하고 이거는 노지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작물에다 다 지주도 해줍니다. 고추도 해주고 토마토도 해주는데 저렇게 팔자형으로 묶어주세요. 왜냐면 얘네들이 자라면서 점점 몸체가 커져요. 그래서 꽉 묶어주면 얘도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작물에 상처 생기지 않게 조금 느슨하게 팔자 모양을 해주면 점점점 얘도 크면서 저렇게 작물에 상처 안 나면서도 지주대 이렇게 연결돼서 성장하게 애들이 크거든요. 그리고 열매채소와 배추는 웃거림이 필요하다. 저거는 열매채소와 배추는 상추나 이런 잎채소보다도 훨씬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그 맨 처음에 밥 만들기 할 때 밑거름을 주죠. 그 밑거름만으로 키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열매채소하고 배추는 자라면서 계속 저런 난각칼슘이라든지 깻물 액비라든지 오줌 액비 이런 것들을 좀 써야 웃거름으로 줘야지 이 상자 텃밭은 특히 더 잘한다. 근데 오줌 액비 주기 되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란다 텃밭 같은 경우에 요즘은 그래서 그런지 그 지렁이똥 있죠. 분변토 이 제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변토 냄새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텃밭 같은 경우에는 분변토를 좀 쓰시면 조금 냄새도 맡고 웃거름으로도 쓰실 수 있고 밑거름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옥상에 틀만 만드는 모습인데요. 밑에다가 배수판 깔고, 파레트들 아시죠? 뭐 이렇게 큰 짐 하면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같이 오는 것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플라스틱 파레트 같은 거 좀 이용하셔가지고 밑에 깔고 그 위에 부직포 깔고 방부목들 이렇게 사각으로 세우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토랑 흙을 1대1로 섞어가지고 채우면 저렇게 옥상에 틀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큰 규모의 옥상 텃밭을 만드신다 그러면 요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옥상이 그 방수가 좀 돼야 돼요. 텃밭들을 아무래도 계속 있다 보면은 방수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조금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균열 같은 데가 돼가지고 물이 뭐 빠진다든지 아무래도 맨날 물을 주다 보니 그냥 일반적으로 비 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요. 방수가 좀 꼼꼼히 된다다가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옥상에 저렇게 틀밭을 만들면. 자, 그래서 이런 그 높이가 제법 높은 한 도심이 50cm 정도 될 정도의 저런 틀밭들이 있습니다. 저런 정도는요, 거진 노지 텃밭 수준으로요, 작물도 잘 자라고요. 다양한 작물도 심지어 키가 큰 저런 옥수수니 막 이런 거, 덩굴작물, 수세미, 호박 이런 것들도 거진 노지에서 키우는 작물처럼 잘 자랍니다. 농사달력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미 선생님들이 작물 재배에서 많이 이미 배우셨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요, 작물들 보면요, 손이 많은 작물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난이도라고 얘기하죠. 좀 어렵다, 부지런하다, 비교적 쉽다고 얘기했는데, 우선 저렇게 열매 채소들은요, 웃거름이니 이런 걸 자주 주셔야 되고, 선생님들 이제 열매 채소, 토마토 특히 이런 애들은 곁순을 되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곁순, 이거 정리 잘 못해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인도의 불경 보면 막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된 탄드라,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곁순으로 그냥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열매는 별로 안 열리는, 그렇게 키우실 수 있어요. 토마토가. 그래서 얘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수박 참외 같은 경우는, 원줄기가 있는데, 원줄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아들줄기가 생겨요. 그 아들줄기에 또 손자줄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거에 막 순을 질러서 이렇게 수박 같은 경우는 뭐 손자줄기에 하나만 키운다. 뭐 참외는 아들 손주에 뭐 몇 개만 키운다. 그래서 이 순지르기는요, 정말 이렇게 써있는 자료를 보면서 해야지 어쩌다가 할 경우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생강은요, 얘를 심었어요. 4월 초에 심었거든요. 풀이 계속 그때 얘도 항상 자랄 때죠. 근데 생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좀 지나서 보면은 풀인지 생강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게 하는 그런 작물이에요. 그래서 얘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모르고 이제 생강이 풀인 줄 알고 뽑아버릴 정도로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케일하고 양상추, 양배추는요, 벌레가 엄청 껴요. 특히 봄농사 때. 그래가지고 어려운 거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이슈일에 신경 쓰면 잘 키울 수 있는 게 가지, 배추, 양파, 마늘 이런 애들은 조금 신경 써주면은, 왜냐면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물주기, 양파나 마늘 같은 게 겨울 농사라서 이건 되게 쉬워요. 그리고 비교적 쉽다. 이런 애들은 거진 그냥 파종하고 모종하고 놔두면은 별 부담 없이 잘 자란 애들이죠. 오늘 고구마, 땅콩, 또 하나가 뭘까요? 이제 세계작물 이제 최근에 심고 관리하는 작물들 설명하실 텐데, 대부분의 작물은 그래서 몇 가지들의,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리만 하면 웬만한 작물은 하죠. 그래서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건 저도 한번 해봤는데 엄두가 좀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작은 평수에서 하는데 쟤네들은 계속 이게 퍼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좀 관리하기 어려운 작물이고요. 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는 해봤는데요. 베란다 텃밭, 옥상 텃밭, 1년 동산 요렇다 하는데, 노지 텃밭하고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베란다 텃밭이 가진 규모나 한정된 상토 속에서 애들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작물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조론 환경에 이제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노지에서 농사하시는 거랑 거진 다르지 않다 생각하시고 농사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게 이제 대표적으로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노지에서는 이때 잎채소가 이제 그 상추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쑥가신 이런 잎채소들이 날씨가 추워져서 성장을 못 합니다. 근데 베란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잎채소는 거진 1년 동사 짓듯이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베란다에서는 키우면은 잘해서 계속 그 작물을 얻어서 드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란다에서 작물을 키우려면 정말 이거는 선생님들이 꼭 명심하셔서 농사를 짓자라는 게 뭐냐면 햇볕이 5시간 이상 내리쬐야 된다. 왜냐면 그 노지도 마찬가지죠. 모든 그 작물이 자라려면 햇볕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 영양분을 많아서 몸을 키우는데 이게 그 아파트라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햇빛이 안 드는 데 놔두면 말하자면 영양분을 자기네가 못 만드는 거예요. 광합성이 안 돼서. 그래서 몸을 못 키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못 자라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5시간 이상은 햇빛이 들어야지 작물이 자랄 수 있다 얘기고요. 그리고 뭐 이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노지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밭을 만들다 할 때는요. 아침 햇빛이 훨씬 작물이 잘 자란대요. 저녁에 햇빛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 남동쪽, 동쪽을 향한 이렇게 밭이 있다 그러면 저녁에 지는 햇빛을 받는 밭보다 훨씬 아침 햇빛이 드는 밭이 훨씬 작물들이 잘 자란대요. 광합성도도 활발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노지에서 이렇게 짜투리 텃밭이든지 뭘 만드신다면 기왕이면 아침해가 잘 드는 공간에 밭들을 만드세요. 네, 그 다음에 바람이 통해야 된다. 이게 바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노지에서도 바람이 농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바람이 통하면서 지금 작물들이요 되게 이제 그 파종하고 나서 밀식된 상태에서 작물이 따따따따 붙어 있거든요. 특히 잎채소들. 얘 그냥 놔두면요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녹아버려요. 잎채소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솎아주는 이유가요. 걔네들을 바람도 통하게 해주고 몸도 키워주는데 그래서 솎아주는 거거든요. 그 장마철 보면은 얘들 바람이 안 통하고 그러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열매채소들도 간격을 주는 이유는 다 바람이 잘 통하기 하기 위해서 고추하고 뭐 토마토니 이런 애들이 그만큼 간격을 주는 이유가 다 바람이 잘 통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베란다에 항상 문을 좀 열어 놓으셔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베란다에 이쪽에 햇빛이 오늘은 오전에 여기 안 들어. 근데 이쪽에는 또 오전이 들어. 그러면 좀 그렇게 햇빛이 좀 들게 상자를 좀 이동해 주면서 골고루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거 쉽지 않죠. 뭐 조금 하면 몰라도 많은 양을 갖다 놓으면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은 양의 그 상자를 한다면 이런 햇빛에 신경 쓰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잎채소류들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그냥 밑거름으로만 해도 잘 자라요. 저 허브류 같은 게 이제 요즘 가장 대표적인 바질 같은 거 있죠. 바질들 많이들 요즘 요리하는데 이태리 음식 하실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잘 자랍니다. 부추 같은 거 이렇게 한 2주 정도 3주 지나면 가위로 쭉쭉 잘라서 먹으면 물 주고 햇빛 들면 계속해서 1년 동안 먹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자라는 것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자 텃밭이라든 가두어진 속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노지 텃밭에서는 열매채소에다는 좀 웃거름을 주지만 일반적인 그 대부분 밑거름으로 대부분 키우는 편인데 이 베란다나 상자 텃밭은 물 주고 나서 계속 빠지는 유기물들이 빠지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웃거름을 이렇게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자 텃밭 가에다가 분변 도라 이런 걸 조금씩 주면서 계속 웃거름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 키워야 되고 봄보다는 해가 깊이 들어온 가을 농사가 작물 기르기에 더 좋다. 이제 이거는 왜 아시잖아요. 여름 햇빛은 이렇게 짧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햇빛 그 가을 햇빛은 깊게 마을 안에까지 쑥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말하자면 그 우리가 베란다에서 농사를 한다면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요런 점들을 그 환경이 되는 베란다에서 해야지 이런 텃밭 농사를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아시고요. 요거는
선생님들 다 작물 재배하시면 배우셨죠? 감자는 어떻게 해서 심는다. 이것까지 하기엔 시간이 없네요, 오늘. 예,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됐죠. 이제 지금 한창 그 솎아주기도 하고, 모종을 심은 데는 막 수확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뜨는지 아시죠? 살짝 잎채소를 누르면서 싹 돌려주면, 이렇게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상추나 잎채소들은 깨끗하게 따셔야 된다. 왜냐면, 누런 잎들 그냥 놔두면 이것도 영양분 뺏겨요. 그리고, 수확할 때 잎채소 한 3개 정도? 얘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요 정도만 남기고 다 잎채소 수확하시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또 이만해집니다. 그렇게 갈무리를 하셔야지 잎채소가 더 잘 자라요. 네, 요건 솎아주기 한 거고요. 네. 쑥갓, 아욱, 시금치 이런 거 이제 수확하는 거 지금 한창 좀 있으면 수확들 하실 텐데 수확하는 법들 지난번에 배우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노지에서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베란다에서 상자 텃밭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수확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구마들 아마 심으시나요? 고구마 이제 심을 철인데요. 고구마를 상자 텃밭에서도 고구마 심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상토가 들어가 넉넉한 데다가 아마 아이들하고 집에서 한번 키워보시면 애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뒤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창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월달 되면 겨순들 막 납니다. 지금은 또 뭐 토마토 겨순 나죠. 이렇게 어떻게 작물 개별 갈무리를 잘 해야 되는지 요거는 이제 실습하신 선생님들이 또 같이 아마 해주실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겨순들 잘 질러야 된다는 거랑요. 요 거름 만들기는 따로 나중에 저기 수업이 있습니다. 예. 지렁이 분변토 만들기도 있고요. 예, 이런 건 나중에 아마 이후에 하실 거고, 저는 이제 오늘 그 요청받은 게 3가지 작물을 좀 이제 좀 선생님들한테 좀 가꾸기 하는 거 말씀을 드려달라 해가지고요. 땅콩하고, 옥수수하고, 이제, 예, 고구마. 이 3작물 키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 땅콩하고 옥수수하고 고구마요. 얘네들이 되게 작물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특히 아주 특징이 아주 특별한 애들이에요. 왜냐? 땅콩 같은 경우를 낙하생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왜냐? 꽃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얘가 땅콩이요. 그 수정이 되면 암꽃에서 이렇게 실 같은 게 나와요. 말하자면 이게 씨방인데요. 얘가 씨방이 나와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땅속 끝에 그 들어간 씨방이 비대해져가지고 거기 땅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은 뿌리가 아닌 거죠. 열매인 거예요.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보통 4월 하순에 파종합니다. 그러니까 잎채소나 이런 것들은 다 4월 상순에 그때 파종하죠. 근데 땅콩은 4월 하순쯤에 파종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또 모종들 요즘 많이 팔아요. 요즘 심지어 감자 모종도 팔아요. 아니 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람 느린 좀 게으른 농부들도 농사할 수 있게 심지어 그래서 땅콩도 이제 그 5월 중순이면 지금이죠. 지금 이제 모종 사셔서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엽간격이라는 게 이렇게 기다란 밭이 이제 두둑이 있다 그러면 요게 옆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줄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간격은 한 40cm, 뒤에 간격 한 60cm 이 정도 간격으로 파종도 하고 모종도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는데 땅콩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모래 성분이 있는 이런 물 빠짐이 좋은 땅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햇빛도 잘 들고. 그리고 여기 연작과 콩과 작물을 심는 곳을 피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그러니까 대표적인 연작할 수 있는 그 작물이 저 벼예요. 벼는 심은데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어도 괜찮죠. 이런 걸 연작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땅에 계속 심으면 안 되는 작물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배추 같은 거죠. 배추나 뭐 열배추소 이런 애들이 이런 거죠. 봄에 여기다가 열무를 심었는데 가을에 거기다 배추 심어요. 그러니까 연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십자가 똑같은 작물이에요. 과가 똑같은.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올 봄에 열매채소 심은 데는 배추를 심지 않는다. 돌려짓기를 한다. 봄에
뭐 고추나 토마토 심었던 것들 다 수확하고 갈무리한 데다가 배추 심는다. 이게 이제 연작이고 둘려짓기인데 땅콩도 마찬가지래요. 이렇게 콩가식물은 예를 들어서 완두콩이나 이런 것도 콩가식물이거든요. 강단콩. 그러니까 이런 데 심은 데 또 심고 이러지 말자. 그러니까 다른 작물 심은 데다 돌려주기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콩이 6월 달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혀요. 그러면은 그 어떤 애들이 이렇게 땅콩이 이렇게 드러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장마가 되면은 이제 막 흙들 아무래도 이제 유실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저렇게 흙을 좀 옆에서 이렇게 북주기 두둑을 막 해줘요. 그렇게 키우셔야 되고요. 저렇게 이제 중순쯤 되면 잎이 누렇게 변해요. 그때 되면 이제 수확을 하는 건데요. 제가 그리고 이제 수확한 거는 저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늘에다가 흙 좀 깨끗이 털어가지고 이제 말려서 하면은 1년 동안 진짜 이렇게 종자 남는 것들을 잘 갈무리하면 저는 계속 땅콩을 제가 종자만 키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제가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조금 화면이 하나네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땅콩을요. 저희가 4월 하순이나 5월 초에 땅콩 심으면 이 새들이 기가 막히게 냄새를 알고요. 얘는 다 먹어요. 작년에는 굉장히 넓은 밭에 한 20평을 심었는데 정말 발화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땅콩 심고 한냉사라고 아시죠? 하얀 거 이렇게 그 배추 모종 만들 때도 쓰는 건데요. 그 한냉사를 이렇게 덮어줘요. 이렇게 이런 식의 하우스처럼 덮어주는 거죠. 말하자면 한냉사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들 피해를 막는데 한냉사 뭐 따로 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올해 제가 실험한 게 저거예요. 종이컵을 이렇게 십자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콩 심은 데다가 땅콩 심은 데다가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랬더니 성공했어요. 이게 성공할지 어쩔지 몰랐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 잎이 이렇게 올라오죠. 십자가로 이렇게 나는데 푹 나와서 여기 보시면 가득 잎이 찼어요. 그래서 빼줬어요. 예, 여기 이제 빼준 거 안 빼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올해 봄농사 콩농사는 제가 여기 이제 보통 한 두둑이 2개인데 한두 두 개다만 땅콩을 심었는데 100% 발효됐어요. 그래서 뭐 저거 넓은 땅에다가 하면 저런 거 못합니다. 어떻게 뭐 일일이 저기 하겠어요. 근데 저희 도시농부들은 저 정도만 해도 땅콩 수확 굉장히 나중에 양이 제법 돼요. 그래서 저럴 경우에 저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올해 제가 처음 한번 해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새들한테 뺏긴 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새들이요. 10월달 수확할 쯤 되면은요. 이 콩 냄새를 맡고요. 얘네들이 부리로 다 쪼가지고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재작년에는 정말 다 뺏기다시피 했어요. 완전히 새들이 와가지고 뒤집어 놓고 부리로 두툼한 콩깍지를 다 깨가지고요. 다 먹고 완전히 수북히 빈깍지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며칠만 지나면 내가 저거 수확해야지. 근데 알거든요. 콩이가 제가 달려들 텐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걱정하면서 며칠 놔뒀다가 딱 그냥 새한테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북주기를 좀 많이 했어요. 흙으로. 아예 이제 보면은 시골에서도 보시면 아는데요. 콩이 크게 자란 땅콩이 이만큼 자라요.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그 위로 흙을 확 덮어버려요. 수확할 때쯤 되면. 그래가지고는 이제 새들이 아무래도 그 냄새나 뭐 이런 것들 좀 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씨앗 심었을 때 또 마지막에 거둘 때 하여간 이 새 피해가 땅콩은 엄청 좀 막 속상하죠. 막 수확할 때. 이게 땅콩이 가진 특징이고요. 옥수수는 우리가 왜 모든 작물 심을 때 밑거름이라는 걸 였는데 옥수수가 거름을 좀 많이 필요로 한 작물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옥수수를 심으실 땅에다는 거름을 조금 더 여세요. 그래서 4월 중순부터 6월 상수까지 파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2달 가까이 씨앗을 심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옥수수는요 4월달 중순에 심어놓고 한 2주 후에 또 씨앗 뿌리고 또 2주 후에 씨앗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6월까지 가면요 고구마는 수확하자마자 따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걸 얻어 먹으려고. 그래서 따자마자 왜 고구마는 찔 때 이미 물을 끓여놓고 가서 수확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금방 딴 옥수수가 맛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금방 딴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 간격을 저렇게 보름씩 주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7월 초부터 한 달 이상 맛있는 옥수수를 먹을 수 있어서 저렇게 한번 파종해라 한 얘기고요. 파종용은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는 20cm 간격으로 홈을 파고 뭐 5cm 간격으로 씨를 덮고 흙을 덮는다 얘기인데, 이 간격을 한 20cm 주고 쫙 홈을 파는 거죠. 그리고 5cm 간격으로 이렇게 파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모종을 만들면 나중에 이 모종을 떠가지고 밭에다가 아주 심기, 흔히 말해서 정식한다 그러죠.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근데 직접 파종해도 됩니다. 직접 이렇게 심어도. 모종 안 하고요. 근데 문제는 얘도 아까 땅콩처럼 새들이 엄청 좋아하는 작물 중에 하나라서요. 얘도 만약에 모종 내기를 해서 이렇게 아까 씨앗을 뿌려서 모종 만든다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냉사 덮어가지고 모종이 한 뼘? 이게 제 손이 한 17cm 되거든요. 한 이 정도, 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뼘쯤 모종이 크면은 그거를 옮겨 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새피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종을 심을 때는 이게, 옆에 간격이라면 이 줄 간격 40 내지 50cm 간격으로 옮겨 심는다. 이렇게 알고요. 옥수수는 적어도 3 내지 4주를 심는 게 좋다. 가루바지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옥수수는요. 요 뒤에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옥수수 밭입니다. 엄청 밀식해서 심어있죠. 빽빽하게. 막 보통 두 개씩 심는데요. 위에 옥수수 끝 위에 있는 게 이게 수꽃이에요. 요게 수꽃입니다. 요게. 이런 게 수꽃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옥수수가 암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작물들이 수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옥수수가 가진 특징은요. 다른 대부분의 작물들은 벌이나 납이나 얘네들이 이렇게 옮겨 자기 끝에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옮겨주면서 수분을 해요. 근데 옥수수는 그게 아니라 냄새가 없다 보니 바람이 얘네들을 수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수꽃이 바람에 흔들리면 그 흔들리면서 꽃가루가 떨어져서 이 암꽃에 이 수염이라 그러죠. 여기에 가루가 바지가 돼야지 옥수수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염이라고 부르는 저 옥수수가 말하자면 요거거든요. 요게 말하자면 암술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꽃이 맨 위에 있는 거죠. 그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여기에 꽃가루가 수정이 되면 이게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옥수수의 열매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옥수수를 사서 먹으면 어느 때 보면 뭐 중간중간에 왜 그 옥수수 열매가 없이 구멍이 난 게 있죠. 그건 고기 수정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꽃가루가 떨어져 수정이 되면 되게 재밌는 게 옥수수는요.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이렇게 보라색. 얘네들로 싹 변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입이 수정된 모양들인 거죠.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초록 색깔에서. 그래서 이 수염이 점점점 말라서 누렇게 말라가면 그때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옥수수는. 그래서 아주 좀 신기하죠, 얘도요.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는 바람으로 꽃가루 바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심어 놓으면요. 이게 수분이 되게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약간의 밀식된 것처럼 옥수수를 3줄, 4줄 심는 이유가 꽃가루 바지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옥수수를 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심어서 놓으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요.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름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라서 이 옥수수와 옥수수 사이에 구멍을 내고 퇴비를 조금 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옷거름을 주고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쯤 지나면 첫 번째 이제 심었던 4월 하순에 심었던 이런 그 옥수수 수염이 말라가면 이제 수확을 해서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간격을 주고 심었던 애들이 차례차례 하나씩 먹는 거죠. 그리고
옥수수는 이제 튼실하게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옥수수 하나에 하나씩 키우더라고요. 한 개 내지 두 개씩. 아까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가 있어도 한두 개만 정도 놔두고 튼실하게 키운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얘가요, 자라다 보면 옥수수 옆에서 겨순이라는 게 나와요. 요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고추나 토마토나 이런 데가 겨순이지, 옥수수도 저게 겨순이 나옵니다. 저 겨순이 아무래도 그 자라는데 쟤도 또 이제 그 겨순으로 인해가 영향을 뺏긴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옥수수 하시는 데서는 다 일일이 겨순들을 다 제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옥수수 오늘 모종을 하시고 나면은 저기 겨순이 나오면 한번 겨순지리기도 해줘 보시고요. 그냥 마지막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요, 선생님들이 오늘은 지금 한참 고구마 심을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고구마 줄기로 심어요. 줄기로 심는데 그 옆에 요만한 하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지, 그 이파리 옆으로 이렇게. 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그래서 그게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 고구마가 달려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삼월왕순에 싹이 돋는 씨 고구마를 온상에 심어 순을 기르는 방법과 모종을 구입해서 심는다. 근데 이제 첫 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다 저거 하기 어렵죠.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사서 심습니다. 그래서 물 빠짐 좋은 땅에 5월 중순부터 이제 심죠. 근데 요즘은요,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5월 초순부터 고구마 또 모종이 또 막 나와서 판매해서 그런지 되게 일찍들 고구마 심으세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쨌든 이래저래 변하면서 고구마 심는 거 보통은 6월 초에 보통 심는다고 옛날에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심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퇴비를 좀 많이 여야 되는데 고구마는 그렇지 않아요. 퇴비를 많이 여면요, 나중에 줄기가 많이 커지고 이만하게 커져요, 고구마가. 근데 얘 맛없어요. 그래서 고구마 맛은 적당하게 조금,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퇴비를 엿는 거에 조금 덜 엿는다 라는 게 고구마 맛이고, 조금 더 엿는다, 이게 옥수수 맛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두둑을 이제 이렇게 높이 두둑을 만들고 나서 3cm 간격으로 40cm 간격으로 심는다. 그래서 대부분 그 고구마는요, 이렇게 심고 이렇게 엇갈려 심어요. 이렇게 심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심는다기보다는 엇갈리면서 고구마를 심는 게 일반적인 적이고요. 근데 고구마가 되게 어려운 게 얘가 뿌리를 내린다는 걸 활착한다 그래요. 근데 이 활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죠, 고구마 심고 나면요, 얘네들이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모종들이요 막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 같이 봄 가문 들었을 때는요, 저희가 2번 3번 심었어요, 모종을요. 아주 그냥 고구마밭 하느라고 저희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비가 와주면요, 고구마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온도가 막 높아지니까 또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는 이 뿌리를 내려서 활착하는 게 되게 어려운 작물이다. 그래서 활착만 잘 되면 그 다음에 되게 쉬워요. 아주 쉬운 작물인데,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8월 9월 지나서 이제 주변에 풀 같은 거 있으면 좀 풀 좀 해주는데, 얘네 줄기가 쭉쭉 뻗으면서요, 가지가지마다 잔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요, 잔뿌리를 통해서 막 요만한 고구마들이 달려요. 아주 먹을 수도 없는. 그래서 얘네들한테 영양분을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9월쯤 한참 더울 때 가서 고구마 밭에 이렇게 다 들춰줍니다. 뿌리 내린 것들, 이렇게 잔뿌리 내린 거 다 들춰주면서 줄기 따서 또 가지고 가서 또 나물들 해 드시죠. 예. 이게 이제 고구마 농사하는데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되면은 이제 얘네들을 수확하는데, 고구마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꼭 수확해야 한다. 왜냐면요, 고구마 잎이 되게 서리에 약해요. 그래서 한번 그 10월쯤 돼서 서리가 한번 날씨가 팍 추워지면요, 가서 밭에 보면요, 다른 작물들은 멀쩡한데 고구마 잎은요 다 막 바짝 그냥 죽어 있다고 할까? 그래요. 그리고 서리를 맞게 되면은 고구마가 이렇게 수확을 했을 때도 말하자면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서리 내리기 전에 고구마는 수확한다. 그리고 옥수수는 아까 수확을 하기 전에 집에서 물 끓여놓고 수확한다 그랬죠. 그렇게 금방 딴 게 맛있는데, 반대로 고구마는요, 보름 정도 이렇게 후숙한다 그러죠. 이게 익히는 건데,
그냥 놔두는 거죠. 보름 정도. 그래서 금방 수확해서 먹은 고구마 좀 맛이 없어요. 근데 요즘 뭐 꿀고구마 막 이런 것들은 그냥 먹어도 조금 어떤 것들은 먹을만 한데요. 고구마는 맛있게 드시려면 한 2주 정도 이렇게 서늘한 데다가 저장했다가 드시면 훨씬 단맛이 나는 고구마를 드실 수 있어요. 예. 고구마는 저기 꼭 끓으면 안 되나요? 고구마는요, 말씀처럼 밑거름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예, 밑거름, 걸으면 안 줘요. 물은 얼마나 줘야 돼요? 네? 물. 물을요, 그러니까 활착할 때 한창 열심히 주고요. 그 다음에는 안 줬어요. 그냥 키웠어요. 예. 그러니까 얘 뿌리가 제대로 내서 살 때까지 물 주는 거 되게 좀 신경 쓰고, 그 다음에는 뭐 굳이 물 안 주고, 예, 키워줘. 고구마도 그래서 농사가 초기가 어렵지, 놔두고 뿌리만 제대로 내리면 쉬워요. 그래서 뭐 고구마에 대한 여담을 얘기하면은, 고구마가요, 고구마 꽃이 이름이요, 고구마 꽃 그 명이요, 그 행운이에요, 행운. 왜냐면 고구마가 매꽃가거든요. 이게 꽃이 핀 게 딱 우리가 보는 그 매꽃 있지, 나팔꽃 같이 펴요. 근데 그거 되게 보기 드물거든요. 왜냐면 고구마는 원산지가 저쪽 그 미국 밑에 중남미 쪽이라서 아열대성 기계에 잘 자라요. 그러다 보니 꽃이 피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날씨가 좀 그 이제 8, 9월 지나면 금방 추워지니까요. 근데 요즘 자주 고구마 꽃들 보세요. 여기저기서 고구마 꽃 봤다는 얘기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날씨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아열대성, 우리가 온대가 아니라 아열대성 기후로 온도 이 환경이 변하면서 저 보기 드물다는 고구마 꽃을 봤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저희 밭에도 작년에 고구마 꽃 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흔히 그 고구마꽃 보기 어렵다 그래서 100년 만에 한번 본다 이런 정도로 고구마꽃은 우리나라 환경에는 보기 어려운 꽃인데 어쨌든 날씨가 막 이렇게 변하면서 고구마도 지금 이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질문